안녕하세요. 저희 환상문학 수업이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저희 초도르프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환상문학 소설이라는 책을 이장을 이제 2장을 하게 될 건데요. 2장 제목은 이제 환상적인 것의 정의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했던 논의를 바탕으로 초도르프가 환상문학의 핵심과 정의를 시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꽤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상문학의 핵심적인 부분은 애매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환상문학은 현실과 꿈, 진실과 망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상적인 것은 불확실성의 시간에 놓입니다. 환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만을 알던 존재가 초자연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망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상적인 것은 실질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토도르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환상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있어왔던 환상적인 것에 대한 특징들을 어떻게 논의되어 왔었는지 앞선 학자들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본문의 54쪽에서부터 56쪽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핵심만 짚어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적 원인과 초자연적 원인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모두 설명 가능한 기이한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타당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로부터 오는 망설임, 그 망설임의 가능성이 환상의 효과를 자아낸다 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설명들이 있어왔다 앞에서. 두 번째로 이 망설이는 것은 독자일 수도 있고 그 작중 인물일 수도 있다 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상적인 것이란 그래서 일상적인 것 속으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침입하여 어떤 기존에 주체하던 질서를 파괴하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어떤 것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보편적인 환상적인 것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19세기부터 쭉 있어왔던 담론을 토도르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추리면 이 세 가지는 첫째, 자연계와 초자연계의 대립, 두 번째, 초자연적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선택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선택 상황 속에서 망설임이 발생하고 그 망설임을 토도르프가 이 환상적인 것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예로 들면서 분석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처음 나오는 작품은 이제 얀 포토츠키의 사라고사에서 발견된 원고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짤막하게 줄거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인공이 알퐁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산을 넘어가는데 이 산에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근데 어떤 되게 용기 있는 기사 같은 사람이라서 절대 그런 무서운 거에서 무서움을 표출해서는 안 되고 또 무서워하지도 않아야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점 같은데 혹은 여관이라고 할 만한 거기에 들려서 잠을 자는데, 혼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어떤 미녀 자매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을 부인으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도 자고 깨어나 보니까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교수형 당한 두 시체 사이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망설임이 발생해요. 뭐냐면은 누군가가 실제로 자기가 그 자매를 만난 것도 사실이고 그 자매가 어떤 악마도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가 자는 동안 장난을 쳐서 그 교수형대로 데리고 왔다라는 현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어떤 귀신의 장난에 속아서 내가 잤던 사람들은 사실 이 교수형대에 누워있는 이 두 사람이고 죽어있는 시체들이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첫 번째 망설임이 발생하죠. 가다 보니까 어떤 수도원에 들리는데 거기서 그 수도원에서 또 미쳐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자기랑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독자로서도 그 사람으로서도 이게 정말 환상인가,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상태가
어떤 상속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명예로운지 누군가가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명이 모두 가능한 거예요. 요 망설임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라고사에서 발견된 원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의 그 시대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전설이나 거의 모든 마법 이야기가 총망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알퐁스가 끊임없이 작중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망설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토도르프도 알퐁스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나는 거의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걸 지적하면서, 이 나는 거의 믿게 되었다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나는 거의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데, 자기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믿어야 되나라는 의심의 단계, 망설임과 의심의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망설임을 토도르프는 계속해서 이 환상 장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망설이는 것은 틀림없이 주인공 알퐁스일 텐데, 작품이 독자에게 그러니까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확고한 진실을 제공하게 되면 작품을 읽는 독자의 태도는 그 진실을 모를 때와는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토도르프가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곧 알퐁스보다 더 많은 사실, 더 확고한 사실, 혹은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사실, 아니면 이제 아예 진실을 명시해주는 거죠, 작품에서. 그런 거를 독자가 얻게 되었을 때 알퐁스의 반응과는 굉장히 달랐을 텐데, 이 작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망설이고 있는 알퐁스가 망설이는 그 지점들을 해명할 수 없는 독자를 계속 그 위치에 두면서 이 망설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떤 환상적인 것이란 독자가 등장인물들의 세계에 어느 정도 동화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것은 독자가 경험하는 애매한 지각현상에서부터 온다. 이때 독자는 현실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독자라는 건 이제 책을 읽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으로서 텍스트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독자를 가리킨다. 내포된 독자의 지각은 텍스트의 등장인물과 같은 정도의 정확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것만큼만 독자에게도 그만큼의 정보만 주어져 있다. 그 정보량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토도르프가 정의를 했어요. 기능으로서의 내포된 독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포 저자라는 것은 실제 저자가 있고 이 저자가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 글은 이런 의도로 쓰여져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통해서 저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저자가 보통은 내포 저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근데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의 독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독자가 있어서 이 책을 읽는 거지만은 독자 개개인마다 다 읽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유도하고 있는, 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독자, 이상적으로 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상정된 독자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이 책에서 예컨대 의도하고 있는 게 망설이는 독자라면은 그럴 경우에 기능으로서 독자는 망설이는 독자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독자를 산정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별 독자, 실제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개별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서사학 연구라든지 문학 연구에 일일이 대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 있어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포된 독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포된 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상적인 저자나 독자, 혹은 이제 기능적으로 명명할 수 있는 독자를 상정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환상 텍스트는 독자가 작품 세계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이 텍스트를 독자가 이제 해석하려고 할 때, 본격적으로 이 작품의 구체적인 요소를 분석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때 생겨나는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읽을 때 보통 독자들이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나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우화나 신화처럼 어떤 이야기는 독자들이 이미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중적으로, 해석적으로 그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독자들이 텍스트의 단어를 그 단어에 있는 그대로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를 이제 흔히 알레고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편에서 이제 시처럼 표상적이기를 강조하게 되면 화상 텍스트를 표상적으로 시처럼 읽게 되면 이제 언어적 배열에 가까워진다라고 토도로프는 보면서 화상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있어서는 알레고리적이고 시적인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적인 것은 망설임을 부추기는 기이한 사건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상적인 것에는 그것을 읽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화상 텍스트를 알레고리나 시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토도로프는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상적인 것의 정의를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텍스트는 독자가 등장인물의 세계에 이입하도록 이끌고 이야기 속 사건에 대한 대립적인 해석 사이에서 망설이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망설임은 등장인물과 독자의 차원에서 모두 논의될 수 있으며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작품의 테마와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그 결과 환상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다만 토도로프는 여기서 독자가 그 태도를 선택할 때 알레고리적이거나 시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어나오는 부분은 토도로프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이제 참고해야 할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언어 표현적 양상, 통사적 양상, 그다음에 의미 적용적 양상, 이 세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언어 표현적 양상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환상적인 것이란 애매한 비전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거는 이제 시점이나 관점,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누가 바라보는지, 어떤 정보를 독자에게 줄 수 있는지, 이 텍스트는 독자가 이 세계에 이입되도록, 이 세계 안에 있는 등장인물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 사건이 독자에게 어떤 망설임을 불러일으키도록 서로 다른 두 해석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는,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끔 그런 애매한 시점과 관점에서 독자에게 정보를 적응해준다. 두 번째 조건은 통사적 양상과 의미적용적 양상에 대해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 소설의 사건에 대해 등장인물이 내리는 평가가 어떤 형식적 유형들 속에 놓인다는 점에서 통사적 맥락을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의 평가, 독자의 평가는 플롯의 성격을 띈다기보단 리액션, 반응, 서사에서 리액션이라는 단어는 못 본 거, 이런 뉘앙스의 표현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반응의 관점에서 살펴본 척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이라는 것은 지각과 지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작품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테마의 차원에서 의미적용적 양상으로 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압축을 한 것 같네요. 일단 책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볼게요. 세 번째 조건, 그러니까 환상 텍스트는 결국 독자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 관점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방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인 독자의 판단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독자의 독서 방식과 수준의 어떤 개별성에 오는 차이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도로 되게 열린 방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게 왜 언어 표현적이며 이게 왜 비전인지. 첫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애매한 비전의 관점 이런 게 여기서 비전이 시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비전, 화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화자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텍스트는 독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전적 행사를 망설이도록 강요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는 건 화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오렐리아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뒤에 나온 오렐리아는 실제로 세계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건을 마주하는 나가 있고, 그 나도 말을 하고, 그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화자가 있고, 그 화자도 역시 말을 해요. 현실 세계에 놓여 있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광기의 인물이에요. 현실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인물이 자기가 본 걸 봤다고 얘기할 뿐인데 이 세계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게
나중 가면 이 사람이 사실은 미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천재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보는 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끌어나가거든요. 되게 혼란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태도이냐가 첫 번째 문제고. 화자의 태도? 예. 화자의 태도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독자는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느냐 안 망설이고 있느냐. 독자가요? 예. 등장인물의 반응. 그리하여 독자의 역할은 한 등장인물에게 말하는 위임된 것이며 동시에 한 독자의 경우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가 이 등장인물 혹은 발화자, 등장인물들 일종의 반응자기도 해요, 서사학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등장인물의 반응이라든지 독자의 반응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표현을 애매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 현실인지 아닌지를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느냐의 문제.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애매하게 독자나 등장인물이 애매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것이 상상적으로 해석하는지 실제적으로 해석하는지 이 해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환상문학의 정의에 공감하시는지가 좀 일단 궁금했어요. 마지막 장에 가서 토도로프가 변명하듯이 카프카 부분을 덧붙이고 있지만 이 앞선 장들만 봤을 때는 토도로프의 환상문학에 대한 정의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쉽게 설명되지 않고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법칙들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의 감정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이문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관, 그 법칙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완전히 거기에 동화돼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방식. 가장 쉬운 예가 반지의 제왕 같은 방대한 세계관을 구축했던 그런 콘텐츠 작품들이나 영화나 웹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방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환상과 환상문학을 정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쉽다는 느낌? 저는 근데 이게 경이가 그렇게 설명될 반지의 제왕 같은 걸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이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은 이 환상적인 사건이 현실 세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인은 나중에 현실 세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기이라고 할 거고, 현실 세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경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선택이 있는 건데, 막판에 있는 선택이든지. 근데 환상은 이게 기인가 경이인가 이것을 계속 망설이는, 이 둘 사이의 망설임, 요거를 이제 환상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반지의 제왕 이런 그냥 세계관 자체가 그냥 그 세계관인 거죠. 일단 독자에게는 당연히 이 세계가 그 판타지의 세계인 걸 알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나 등장인물이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거기서 그냥 완성됐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거는 경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토도르프의 이런 것들이 예컨대 무협소설이나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판타지 소설이나 요거랑은 많이 설명이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한편 또 이제 환상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방법이랑도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최서의 소설 같은 경우는 환상으로 많이 환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서의 문학에는 현실 세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혼동을 하게 되는데 현실을 거기서 딱히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기보다 관계 영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가능한 관계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정신 분석적으로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환상이라 하기 애매하고, 박민호 선생님이 환상소설첩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작을 제 기억으로는 신소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오면은 장정일의 펠리컨 이런 것도 오는데 제가 또 장정일의 펠리컨에 관심이 좀 있어서 봤거든요. 봤는데 장정일의 펠리컨은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알레고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알레고리는 환상이 아니라고 또 할 수 있나? 이 사람은 지금 알레고리를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환상적인 것은 소재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읽는 방식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이 문학을 읽는 방식 더 높은 층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안 되지? 라는 의심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토도로프 이거를 가져온,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논문 보면은 토도로프의 정의에 따르면 환상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요런 방식의 문학은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논문에서.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읽을 필요는 없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아까 무협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형의 비전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대체로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방식은 이 다른 것들, 예컨대 알레고리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뭐 신원하고 바 같은 전부 다 일단 리얼리즘의 방식으로, 현실 세계의 방식으로 환원해서 이야기를 해석을 하게 돼요. 보통의 뭐 판타지든 뭐든 홍길동 이런 것도, 심청전 이런 것도 이것이 현실 세계의 논리, 현실 세계의 방식으로 설명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논문 같은 데서는.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게 무조건 다 일로 다시 현실 세계로 환원돼서 설명하는 방식이 좀 재미없고 아쉽다라는 게 저의 어떤 불만이에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알레고리의 극단을 환상으로 보는 편이라서 알레고리가 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약간 좀 생각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알레고리가 더 중심이라는 건? 저는 현실이 아닌 다른 것을 그냥 현실과 완전히 무관하게 상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재미있다?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현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레고리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낙차를 더 크게 해서 이거를 좀 더 충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낙차를 크게 하는 방식이 결국 어떤 이 현실 세계와의 어떤 법칙을 달리하고 뭔가 이런 환상적인 것들을 더 함으로써 더 차이가 나게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야? 현실 세계를 설명한다 라는 점에서 환상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현실 세계랑 전혀 개별의 것으로서 이거를 환상이란 걸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환상과 현실의 개별과 우위를 따지는 방식이 싫었던 거죠. 저는 어느 환상과 현실의 우열 관계를 따져서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게 환상이고, 우리는 환상을 봤을 때 충격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게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환상력을 부각시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낙차가 분명히 현실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면에서 낙차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알레고리에서 낙차는 왜 중요하죠?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를테면 뭔가 황정은 모자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아버지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어떤 그냥 약한 모습을 보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랑 모자가 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랑은 받아들여질 어떤 느낌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환상이 거기서 기능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정말 이제 그냥 그 알레고리라는 범주 안에서만 환상을 생각했을 때 얘기인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이라고 갔을 때는 확실히 알레고리로는 포섭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저도 근데 알레고리도 일종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기능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알레고리는 실제로 지시하고 있는 말이 지시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 환상은 이것이 딱히 현실을 지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이 되게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환상적인 것도 구분하는 조건이 못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지향하는 태도가 환상적인 것을 조건 짓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엉성한 느낌이 오늘날에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는 알겠는 게, 왜 망설임이 핵심이냐라고 할 때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현실이 탄탄하게 있고 이 현실에 대한 의심하는 그 혼동 상태를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 혼동 상태 그 자체를. 근데 우리가 말한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알레고리라든지 이런 건 그런 혼동 상태가 없잖아요.
요거는 요거 그대로 두고 환상으로서 그대로 두고 현실이 있고 요거를 1대1로 지시한다라고 했을 때 알레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1대 다든 1대1이든 지시한다고 했을 때 알레고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나도 계속 망설여야 돼. 아 이거 뭐지? 이 감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 망설임을 핵심 가치로 두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과연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되게 환상이라는 언어 말을 되게 제한적으로 한정짓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대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동규 씨가 던진 거잖아요. 저는 그 첩점에 최근에 나오는 그런 공상과학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블랙미러나 이런 넷플릭스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가상의 기술들을 상정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놓여본 적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되게 그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 현실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맥락인데 그걸 이제 아직 없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아직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지금의 어떤 현실 수준에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은 사실 되게 근본적으로 소설은 전부 다 일단 다 환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있는 사건, 이건 논리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학이라면 이 사건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사서가 될 수도 있겠고 없는 데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게 소설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경우에 이거 없지만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리얼리즘 소설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리즘 소설이 되는 건데 지금 말하고 있는 뭐 SF 지금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충분히 여기서부터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이것이 환상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이제 리얼리즘과 환상이라는 것을 구분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은 지금의 어떤 수준. 옛날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거는 환상이겠죠. 그 사람들 그 기준에서는 어떤 SF적인 환상이겠죠.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환상적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비교 대조하면서 본인의 관점을 설명하는 부분이겠는데요.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근데 이때 초자연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담론 속에서 환상문학을 정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브크래프트는 독자에게 환상적인 것을 판단하는 그 결정권을 독자에게 돌림으로써 환상적인 것의 근거를 독자의 독특한 경험에 두고 그 경험의 근간을 공포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포나 당혹감을 중심에 두는 이러한 주장이 환상적인 것의 핵심, 어떤 이중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토돌프의 주장과는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공포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핵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차를 강구하는 방식이다라고 러브크래프트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관점을 작자에게 줄 수도 있다. 아까 앞에 나왔던 로제 가위아 같은 경우에는 환상적인 것이 이제 작자의 내면에 있는 어떤 불안과 당혹감이 드러나는 것이다. 작자에게 있다. 이렇게 환상적인 것의 핵심은 작자의 당혹감이나 불안감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한 방식으로 뭐 환상적인 것을 현실에 충실한 재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뭐 자연주의에 대한 대립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들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적인 것의 유형에는 실제하는 것과 망상적인 것 사이의 망설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사이에 위치하는 망설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독자가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독자가 이 사건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만 후자의 대립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지각한 것이, 내가 느끼고 알아낸 것이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망설임을 자아내는 요소로 흔히 광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광기를 소재로 한 두 작품, 호프만의 브랑빌라 공주와 네르발의 오렐리아를 예로 들어서 이 두 분의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토도로프가 주목하는 오렐리아인데, 이 오렐리아의 독특한 기법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실제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망설임을 자아내고 있다, 훌륭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렐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오렐리아라는 이야기는 이제 세계를 지각하는 작중인물과 그 작중인물의 인상을 말해주는 화자라는 이 두 개의 관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 작중인물과 작중인물을 살펴보는 화자, 이 두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각각의 관점의 입장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떤 환상적인 것이라고 이용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 서로 다른 두 관점은 그 두 관점대로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읽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지는 독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을 읽게 되는데요. 이 애매함이 글쓰기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토도로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반과거의 방식과 양태변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먼저 양태변화라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발화 주체와 발화 내용 간의 관계를 수정하는 어법을 말하나, 자신이 말한 문장의 어떤 진실성은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걸 잘 드러내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반과거는 현재 시점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행동이나 상태가 지금 이걸 발화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그것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입장 역시 함께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등장인물과 화자, 그러니까 아까 이 오렐리아가 두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장인물과 화자 사이에 간극을 벌리고 이 두 입장이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두 입장을 면밀하게 혹은 독자가 보기에 어떤 확고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뚜렷하게 비교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게 만들어준다고 토도로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렐리아에서 환상적인 것은 등장인물의 광기가 의심받을 때 좀 더 강렬해지는데요. 화자는 이 작중인물의 광기를 의심하는 것에서 그것이 사실은 우월한 이성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아가면 독자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자가 나서서 이게 사실은 광기가 아니고 진정한 그 세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이 작중인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작품은, 그러니까 호프만의 작품의 아까 브랑빌라 공주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을 헷갈리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오렐리아는 그래서 그 광기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기가 사실은 더 우월한 이성은 아닐지, 그 부분을 헷갈리게 한다는 점에서 토도로프가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기가 우월한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좀 더 세계를 진실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건가요? 그지. 화자는 작중인물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세계를 진실한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거의 미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한다. 광기가 이성보다 우월하다라는 말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다라는 말도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광기의 어떤 신비성을 부여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 그랬죠. 가지고 있는 어떤 예언자적인 것, 누구를 딱 보지 못하는 어떤 선구자적인 것, 이런 것들인데, 이때 광기를 신비로서, 그러니까 신비 혹은 더 우월한 지상으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성보다 이것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망설임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환상을 망설임이라는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런 게 토도로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환상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냐 상상이냐 요 문제 사이의 망설임인데,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광기가 우월하냐 아니냐의 망설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광기가 우월하냐 아니냐의 망설임은 사실 환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임이라는 기준을 그냥 둔다면은 되게 다른 것들도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가치 판단에서 선악의 가치 판단이 되게 뒤집혀졌거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선하냐 이것이 선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망설임이 있다, 이것도 환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광기가 이성보다 우월하냐 아니냐라는 거는 환상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든다는 거죠. 저는 이거가 우월한 이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이것 자체가 환상의 조건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환상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까지 효과가 이런 효과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개별 작품에 파생되는. 의해서는. 근데 망설임이 사실 여기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렐리아에서는. 여기 주어져 있는 오렐리아의 줄거리만 봤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환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에요.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세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나 자신의 어떤 자아 문제라서 그거를 환상 문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모더니즘 문학이라서 개인의 내부, 개인의 의식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또 주제적으로는 확실히 포스트 모더니즘 적이고, 거기서도 물론 망설임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막 환상이라고 이 기준에 따르면은 그걸 환상이라고 말할 수는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준에 따르면 그건 환상이에요, 사실. 이 망설임이라는 것 하나의 기준을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을 좀 부족하다 얘기를 하면서 이 망설임이 있어야만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데로도 충분히 이 망설임을 기준으로 환상이 아닌 것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엄밀하지 못해서 이 이하의 논의를 전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초자연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더가 있다라는 얘기로 가야 되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거에 덧붙여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그게 망설임의 기준을 엄밀하게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가 작가, 화자, 인물, 내포독자, 독자 중에 어디에 엄밀하게 걸려있는 건지가 내포독자가 제일 핵심적인 거겠죠? 독자의 망설임이 환상 장르의 제1조건이다. 많은 작품들이 그 대중 인물의 망설임도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대중 인물에 아니다. 포함되어야 그런 건 아니다. 독자가 보기에 그럴듯한 두 가지 정답이 공존하고 이 두 정답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게 망설임이고, 토도로프가 읽었던 작품들, 환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작품들의 대부분이 이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타당한 두 정답에서 고민해야만 하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게 환상문학의 방식.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그 게스트가 안 와서 참 아쉽네요.